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주의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맺고 끊임의 심리학, 세상 모든 이기주의자에게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맡아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죠. 친구나 연인이라면 먼저 양보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 하고 굳은 일을 도맡고 크게 화내는 일도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큰 무리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혼자가 되면 피곤해 지쳐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이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저 좋게 좋게 지내려고 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가정, 연애,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18년 경력의 직장인 전문 심리상담사인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착한 사람의 천적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밝혀냈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복수하는 7가지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천적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가급적 둥글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일과 인간관계가 자꾸 피곤해진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에 휘말리는 걸까? 착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카운셀링을 해보면 병이나 가족의 죽음, 실업이나 파산, 자연재해와 연관된 고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민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좀처럼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만큼 성가신 것은 없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또 외로워지니 말이다. 인간은 정말 복잡한 생물이다. 유명한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가 자신의 작품 풀베기의 서두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쉽고 그렇다고 정에만 치우치면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기 쉽다라고 한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은 문제에 휘말리는 걸까? 앞서 얘기한 바 있지만 착한 사람은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싫은 것도 마다하지 못한다. 그저 자기가 혼자서 참고 넘기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해서 맞춰주려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들에게 착한 사람이란 너무 만만해서 마음대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당당하게 한다.
이 요구가 반복될수록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직장, 가정, 연애,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에 휘말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착한 사람의 천적인 셈이다. 직장편, 도대체 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지? 착한 사람은 충실한 부하, 신뢰받는 동료, 좋은 선배의 이미지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노력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사와 직장 동료를 만난다면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부하를 배려하는 좋은 상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을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착한 사람은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문제 1. 일이 너무 많다. 착한 사람은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상사로부터 계속해서 일을 떠맡게 된다. 업무 내용이 완벽하고 기한 내 일을 잘 처리하므로 이처럼 쓸모있는 부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착한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까지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때 착한 사람이 주저하고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한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네. 라고 말이다. 착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면 좋겠지만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동안 어느새 일장에 나온 A씨처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만다.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건강만 나빠지고 업무에 짓눌려 허우적거린다. 결국 이기적인 상사로부터 기대를 저버렸다.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노여움을 사게 된다. 이 세상은 순정적인 착한 사람에게 불합리하기만 하다. 문제 2. 힘폭력의 대상이 된다. 착한 사람은 조직 내에서 힘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4살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밀기기 제조회사에 영업부에 입사했다. 그의 상사는 사내에서 힘폭력으로 악명 높은 과장이었는데 과거에도 부하 직원을 자주 괴롭혀서 이른바 분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말 잘 듣고 부서에 공헌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일을 못해서 발목을 잡는 사람은 줄기차게 공격한다. 하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괴롭힘이 상사로서 부하에게 베푸는 귀중한 가르침의 일환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과장도 신입사원 이 씨에게 친절했지만 연수가 끝나고 실제로 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 씨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가지고 과장에게 전날 업무를 보고하러 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내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장난해? 라는 불효령이 떨어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늘 1시간씩 꾸중을 들었다. 과장이 화내기 시작하면 이 씨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채 독내북처럼 듣고만 있었다. 성실한 이 씨는 과장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화내고 있는 것이라 여기고 참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으로부터 그렇게 간단한 일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라는 꾸지람이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이를 집에 가지고 가게 되었고 간신히 보고서를 정리한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과장에게 꾸중 들은 말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설잠이 들었고 알람 소리와 함께 두려운 아침이 다시 찾아왔다. 그 뒤부터는 이런 날의 반복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무의식적으로 알람 시계를 끄는 바람에 중요한 회의에 지각하고 말았다. 과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는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보다 못한 직장 선배들이 흰폭력 창구에 상담을 받으러 가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러나 이 씨는 과장의 보복이 두려워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한 자기 탓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과장에게 야단맞지 않도록 하루빨리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되뇌이면서 말이다. 착한 사람은 자칫하면 이 씨처럼 흰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상사의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일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눈치가 부족해 기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스트레스의 배출구가 되기 십상이다. 일단 눈밖에 나면 상사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결코 싫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말대답도 하지 않으므로 이기적인 상사에게는 가장 쉬운 표적이기 때문이다. 사자가 토끼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쯤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상사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롭다. 그가 언제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낼지 모른다. 그래서 출근하면 상사의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피게 된다. 일기예보의 맑음과 흐림, 비 같다. 되도록 비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상사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좀 전에 회의에서 부장한테 혼난 것이 원인이므로 착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조심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착한 사람은 흰폭력을 당해도 상사로부터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사부나 흰폭력 창구에 상담도 못한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 휴직계를 낸 후 뒤늦게 상사의 흰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 3. 동료의 불평불만 배출구가 된다. 상사의 힘 폭력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기적인 동료의 스트레스 배출구가 되는 일 역시 빈번하다. 동료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일이 바빠서 거절하고 싶어도 꼼짝 못하고 따라간다. 2차, 3차를 거치면서 업무나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들어야 한다. 그야말로 불평의 배출구다. 내일 출근할 일이 걱정이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결국은 찜질방에서 만취한 동료를 돌보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문제 4. 고참 언니에게 시달린다. 여성들에게는 회사의 내부 평판을 좌지우지하는 고참 언니가 가장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고참 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왕따라도 당하는 날이면 더 이상 그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다. 그렇다면 누가 고참 언니의 타깃이 될까? 물론 업무적으로 미흡해서 예를 들어 업무 상태가 엉망이고 실수투성이라든지 수다만 떤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타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옷차림이 눈에 띈다거나
인기가 많다던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인사를 잘 안 하던가 일찍 귀가하든가 하는 이유로 미움을 산다. 한마디로 고참 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문제가 된다. 착한 사람은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무난한 옷을 입고 말이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고참 언니의 신뢰를 받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찍히는 건 순간이다. 그렇게 되면 고참 언니에게 휘둘리거나 스트레스의 배출구가 되고 만다. 정도가 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갑자기 직장 생활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문제 5. 부하를 통제하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직장 생활 초창기인 20에서 30대 때 성실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니저나 팀장으로 추천을 받는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 자신도 매니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착한 사람은 자기 평가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무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직장에서 인간관계도 잘 유지해왔으니 매니저가 되어도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 착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직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또한 B씨처럼 상사로부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등을 떠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매니저가 되면 상황은 돌변한다. 실무 능력이 아니라 결단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하 직원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너무 무르기만 한 상사는 부하 직원이 얕보는 일이 많아 그룹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결단을 내리거나 사람을 통제하는 일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착한 사람이 제일 못하는 일 중 하나다. 부하를 야단치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부하를 혼내서 부하에게 미움이라도 받으면 치명적이니 말이다. 문제 6. 부하에게 일을 맡기지 못한다. 우리 직장 문화에서는 팀장의 역할이 불분명할 때가 많다. 순수하게 관리직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때도 있고 플레잉 매니저, 자기 일을 하면서 매니저로서 부하와 후배를 돌보는 입장의 사람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그렇게 회사마다 어느 정도 다른 역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팀장과 팀원의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팀장이 되면 일장의 B씨처럼 중요한 일을 부하에게 맡기지 못한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실무에서 분발을 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다 해도 정작 회사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팀장이 늦게까지 일하면 부하 직원은 눈치를 보느라 귀가하기 힘들어지니 또 다른 민폐다. 실무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룹 속에서 고독해진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왜 팀원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지 못할까? 팀원이 하루 80점밖에 못 받지만 내가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편이 낫다.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를 맡길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부하 직원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 자신도
팀장 일에다가 실무까지 병행하는 것이므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상사가 혈안이 되어 일을 하는데 부하가 태평하니 회사가 잘 돌아갈 리 없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에게는 체력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보통 팀장이 되는 40대 전후에는 체력이 크게 저하되는 시기다. BC처럼 산더미 같은 일에 짓눌려 몸이 비명을 지르고 마는 것이다. 가정편.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은 집에서도 비슷하다. 좋은 배우자이자 좋은 부모를 목표로 한다. 남성은 집에 있을 때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여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심지어 집에서 방귀를 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고객도 있었다. 직장에서 녹초가 되어 귀가했는데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다면 피로가 풀릴 리가 없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착한 사람이기를 고집한다면 편히 쉴 틈이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린다. 직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표면상이라도 예의를 지켜 응대한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서로의 고집이나 본심을 드러내기 쉽다. 직장에서처럼 경쟁사에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결혼 상대가 이기적인 사람일 경우 직장보다 가정에서 더 긴장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다. 자칫 상대방이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려서 큰일이 나기도 한다. 상대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라면 갑자기 시한폭탄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은 이유 없이 야근을 하거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되도록 집에 늦게 들어가려는 등 소심하게 반항을 시도하기도 한다. 문제 1. 무조건 계속 참는다. 카운슬링을 하고 있으면 결혼한 지 10년 이상인데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왠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다른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산더미 같은 게 당연하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닐까.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부부가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은 대개 어느 한쪽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참고 있었다는 뜻이다. 대부분 참고 있는 쪽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더 어른스러우니 양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은 우리 부부는 10년 넘게 싸운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한다. 분명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10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천국은 착한 사람의 인내의 지옥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것이다. 직장에서는 이기적인 상사를 만나 힘들다 하더라도 대부분 2에서 3년이 지나면 상사나 자신 중 어느 쪽인가가 이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무리 계속 참아도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결혼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그저 참을 인자를 그리며 계속 참을 뿐이다. 일장의 CC처럼 10년 이상 참다가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문제 2.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이혼하지 못한다. F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제조회사 사무직에 취업했다. 거기에서 마사씨를 만났다. 마사씨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F씨에게는 첫사랑이었다. 이후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장을 지켜왔다. 요령이 부족한 자신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도저히 잡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부모처럼 평범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렸던 건 아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남편인 마사씨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순조롭게 출세가도를 달렸고 F씨도 여유롭게 테니스, 꽃꽂이, 영어회화 등의 취미를 즐기며 충분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욕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말았다. 놀랍게도 한 여성에게서 친근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처음엔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남편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날, 그녀는 남편의 메시지를 열어보고 말았다. 그러자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계속 술집 여성과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가한 남편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계속해서 책망하자 F씨에게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였다. F씨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성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메시지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여성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성에게서 남편이 자신과 사귀기 전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험담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말았다. 급기야 그 여성은 자신은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까지 했다. F씨는 다리가 덜덜 떨리고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쓰러질 것 같은 것을 가까스로 버텼다. 그 여성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결혼 후 쭉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얘기다. F씨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저 남편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바쳐왔는데 말이다. 그때부터 F씨의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되었다. 건강도 점점 나빠져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위기능에 문제가 생겨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살고 싶지가 않았다. 가정 내에 별거가 시작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에게 의논하자 헤어지고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친구에게 의논하면 그저 동정받을 뿐이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여러 상담소와 카운슬링, 점집을 전전했다. 누구와 의논하느냐에 따라 해결책도 달랐다. 그런 남자와는 헤어지는 게 상책이야. 헤어지면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남자들은 바람피기 마련이야 등 들으면 들을수록 답은 안 나오고 혼란스럽기만 했다.
FC도 이혼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피운 상대와 헤어졌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 정말 미칠 것 같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 라며 FC는 힘없이 내뱉는다. 이처럼 FC처럼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절대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나는 왜 그들이 이혼하지 않는지에 대해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통계상 일본 기혼자의 대략 3분의 1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혼하고 싶다며 카운슬링 센터에 찾아온 사람이 깨끗이 갈라서지 못하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혼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혼해버린다.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리는 착한 사람만이 카운셀러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려고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을 남 얘기하듯이 그 정도면 이혼하는 게 나아요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이혼하는 편이 좋다나 이혼 안 하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치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언젠가는 나를 원망할 것이다. 오가타 씨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 문제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고 그 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면 조금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혼할지 안 할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다. 하긴 회식에 참가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혼은 인생 최대 고난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뇌가 정지해버린다. 설령 누군가가 이혼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잠시 그럴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두려워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연인 미 친구관계 편. 왜 자꾸 끌려다니는 거지? 착한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 겪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경우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계속 참는다와 헤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이기적인 상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하염없이 착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에게 잘 걸려든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자신과는 달리 뭐든지 척척 결정을 잘하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자신에게 없는 점에 끌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점 이기적인 행동이 눈에 띄면서 마음고생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착한 사람은 왜 늘 연애할 때 잘 안 풀리는 건지 고민한다.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반대로 앞서 A씨의 경우처럼 의존적인 이성을 만나 서로 의존하는 공생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착한 사람은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상대방을 위해 오로지 헌신한다.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다. 결국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폐인이 될 거야 라며 어느새 둘이 함께 천천히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이 제멋대로라서 헤어지고 싶어도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못한다. 일장의 DC처럼 헤어지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살소동까지 벌이면 옴짝달싹 못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돼서 떠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착한 사람은 이기적인 친구에게도 제멋대로 휘둘린다. 대개 착한 사람은 단체 맞선이나 여행 갈 때 사람 수를 조종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칫하면 현금 인출기가 되기도 한다. 대학 강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적은 노트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까지 가르쳐준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예상 문제가 틀렸다고 화를 내도 아무 말 못한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종부리듯이 당하는 사례도 있다. 착한 사람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는 마음대로 다루기 좋은 편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얼마든지 내 말을 들어주고 입도 무거우니 그야말로 불평의 배출구로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서글프거나 착한 사람은 그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기만 하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 사생활에서도 이기적인 친구들의 긴 전화통화를 들어줘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상대방은 연애 이야기나 실현당한 이야기를 밤 늦게까지 끝도 없이 한다. 내일 회사 갈 일이 걱정이지만 절대 자기가 먼저 끊지 않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쉴 새 없는 수다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적당히 흘려들이면 될 것을 늘 진지해서 정신적으로 더욱 피곤해진다. 금전편. 왜 이번에도 거절을 못했을까? 착한 사람이 가장 고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전 문제다. 우유부단하고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 돈 좀 빌려줘라는 말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물주가 없다. 상담실을 찾은 H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H씨는 대학 테니스 서클 선배였던 마코토 씨와 사귀었다. 소극적인 H씨는 활동적인 마코토 씨가 눈부셔 보였고 졸업 후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르렀다. 곧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마코토 씨는 취업했던 제약회사의 영업일이 적성에 잘 맞아 부장, 본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H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2살 아래인 남동생이 아직까지 자립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전전했다.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라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두는 일을 매번 반복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의 규모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정사원으로 뽑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생활이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남동생은
오사카에 살고 있었지만 도쿄에 사는 H씨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서 돈이 없다. 전기세를 못 내서 곧 전기가 끊길 것 같다. 감기에 걸려서 아르바이트를 못해 돈이 바닥났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 그때마다 H씨는 동생이 불쌍해서 저금해 놓은 돈에서 동생이 요구한 돈보다 많은 정도 더 얹어 보내주었다. 청구 금액도 몇만 원에서 많을 때는 10만 엔을 넘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동산 업자가 연락을 해왔다. 남동생이 집세를 석 달치 밀렸는데 지불할 것 같지가 않으니 보증인인 당신이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20만 엔 가까운 돈이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인 마코토 씨는 당신이 물러터져서 동생이 이날 이때까지 자립을 못하는 거 아냐? 라며 화를 냈다. H씨 역시 마음을 굳게 먹고 남동생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생의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계속 송금을 하게 된다. H씨는 남동생이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남동생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만 했는데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맛을 들일 게 뻔하다. 나쁜 친구는 2번, 3번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심해지면 착한 사람에게 돈을 빌릴 생각으로 놀러 다니거나 쇼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액이 많아져서 돌려받으려고 하면 돈을 빌린 친구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바뀐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격이다. 돌려달라고 하면 갑자기 나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멀리한다. 제대로 차용증을 써두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세게 나오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착한 사람은 포기해버린다.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고 변호사를 내세워 싸울 용기도 없다. 결국은 하이에나에게 뼈까지 먹히고 만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착한 사람은 사이비 종교나 불법, 다단계가 주로 노리는 대상이기도 하다. 겉으로 보기에 상냥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인다. 일단 사이비 종교나 불법 다단계에 입문하고 나면 그들은 착한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안심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착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스스로 심취에 열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점점 돈을 갖다 바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고가에 강매당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재력가 부인은 남편 모르게 수천만 엔을 갖다 바쳤다. 그런 이들에게 착한 사람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데 오이까지 달려오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우아하게 복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착한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지니고 주위에 맞추면서 조용히 살아간다.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 착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인데 늘 남에게 양보하고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것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자신이 각본을 쓰고 주연을 연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착한 사람을 속박했던 여러 강박과 끝없이 이어지는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을 착취해온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오늘 책읽기 날에서는 세상 모든 이기주의자에게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